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22대에는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들은 지금까지 쭉 봐도 당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입장들 아닌가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주로 논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죠. 특정 정당을 대변한다는 건 본인들을 지지해준 국민들의 대변자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입장만 대변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당리장락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입장에서 입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보다는 22대는 좀 더 어떤 큰 틀에서 국민 쪽을 좀 바라보면서 어떤 발의라든가 어떤 누군가 뭐 상대당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좀 더 참신하고 좀 좋은 법안이면은 당의 이익을 떠나서 함께 고민을 하고 좀 찬성표를 던지는 것도 대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나 싶은데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지난 4.10 총선으로 당선된 의원 중 화제의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선 당선인으로서 당내 지도부에 입성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당의 2보로 불리는 대변인에 발탁된 분들인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 개막되는 22대 국회, 바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던 현안들이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나오신 당선인 두 분과 함께 22대 국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와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두 분 소개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임명이 됐고요. 영화 친구의 이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많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간판 영화평론가로 또 문학평론가로 유명하시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리고 이제 최근 원내대표에 임명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아유, 원내대표는 너무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원내대변인인가요? 네, 원내대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락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의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설프게 소개하다 보니까 원내 대변인인데 원내 대표도 소개를 해버렸고요. 자, 당선인 두 분 모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자, 법조인 출신이면서 초선 의원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당 수석 대변인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우선 곽 당선인께서는 내일부터는 이제 곽 의원이신데 예. 오늘까지는 이제 임기 시작 전이라서 이제 당선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는데 네. 수석 대변인이라는 게 뭐 공부 잘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말을 최고로 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대변인이 이제 당에 여러분이 계시죠. 네. 예, 저희도 이제 수석 대변인이 공동으로 2명이고요. 또 선임 대변인 한 분 계시고 또 대변인이 4명 더 있으시고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역할에 따라 가지고 예, 수석 대변인 또 선임 대변인 그런 구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초선이신데도 뭔가를 또 지금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예. 네. 자, 강유정 당선인은 영화평론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원내대표로 격상도 짧은 시간이지만 시켜드렸고, 자, 원내 대변인이신데 원내 대변인의 역할은 또 어떤 겁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 한 분에 당 대변인 3분 계시고 그리고 원내 대변인이 3분이 계신데 특별한 위기 없이 그냥 원내 대변인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농담처럼 말하자면 대변인 중에서도 원내 대변인 조금 더 고된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당에서의 어떤 일종의 당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원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들이 바꾸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들이 이제 좀 훨씬 더 그 약간 합의된 어떤 판단에 의거한다기보다 어떤 나름의 추리력과 한편으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판단력으로 응대를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원내대변인이 그래서 조금 더 바쁘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장점은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초선으로서 예. 국회를 처음 배워가는데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빠른 좀 이해도는 갖게 되는 듯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의 좀 판단력이 가끔은 이게 맞나 스스로 조금 이럴 때도 네. 있지만 네. 국회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빠른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 원내 대변인이니까 국회 내에 좀 주로 현안들을 더 이제 맞습니다. 네. 또 가깝게 다루는 또 그런 또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수석 대변인은 당 대변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정치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또 논평으로 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또 팔로우업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또 긴장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수석을 다셨는데 뭔가 좀 당 지도부와 뭐 또 특수한 관계가 있으신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황우여 비대위원장과는 네. 이번에 처음 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초선이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분들하고도 물론 뭐 아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뭐 언지를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예. 오조히 순수하게 그냥 능력 차원에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강유정 당선인께서는 상임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또 비례대표 당선자잖아요. 네. 근데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제 좀 선택되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받기도 하기 문화체육관광위 때문에 쪽으로 가겠지. 저는 이제 문화예술 비례였거든요. 문화예술 분야의 비례였고 그래서 저도 하나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계 1, 2, 3순위를 전부 다 문체위로 적어낸 이유가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아직 뭐 제가 통보를 받거나 결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 상임위원 쪽 문체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1, 2, 3순위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대학 지원할 때 1지망학과, 2지망학과를 그냥 한가로 다 몰아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네. 이게 일종의 지도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또 모양새도 되네요. 제가 농담처럼 하면 대학 대입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잘 알고 쓴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네. 강유정거리네요. 네. 자 지금 곽규택 당선인은 어느 상임위 예, 쪽을 저는 네. 1지망은 국토교통위를 하고요. 네, 2지망은 해양수산위를 했는데 그 제가 지금 지역구가 부산의 서구 동구 지역인데 부산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제 북항 재개발이라고 하는 큰 개발 이슈도 있고요. 또 부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덕도 신공항 또 건설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해양 쪽에 관련된 지역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토교통위와 또 해양수산위를 신청은 했는데 뭐 초선들은 또 희망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네. 뭐 또 정 안 되면 친구 아이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아까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도 궁금해하는데 뭐 이건 이제 두 분의 경우에도 나 대변인 하고 싶어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맡으신 건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의 입 역할을 해서 충실하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도 살짝 좀 섞어 넣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내 생각과 당론과 좀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이걸 정말 마치 앵무새처럼 대변하기에는 너무 좀 내키지도 않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강당선인은 어떠세요? 다행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 그 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까지 달랐던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당의 생각을 좀 잘 전달할까. 네. 제가 말하자면 정치계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훨씬 더 그 소위 말해서 여의도식의 표현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청자나 독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까를 좀 고민을 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원내대변인 혹은 대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뭐냐면 쏟아지는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응대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그게 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듯이 이제 원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쯤 될 것이냐, 그리고 상임위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누가 어떤 상임위에 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은 기자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또 국민적 궁금함의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막 원이 시작할 때쯤 이제 새로운 어떤 국회가 시작할 때쯤에는 그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대변인의 주요한 일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소위 말하는 당론과 제 개인적인 예. 견해가 엇박자는 이룬 적이 없어서 다행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강효정 당선인께서는 아직까지는 충돌하는 지점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수석 대변인이 됐든 어떤 대변인이 됐든 간에 당을 대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뭐 개인 시간이고 개인 인터뷰더라도 소신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우리 강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이제 당의 메시지나 논평을 내려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랄까 이런 게 정해지는 그 이유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긍정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의 입장을 내는 것에 저희 입장도 같이 좀 동조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 개인 의견하고 틀린 부분은 없었는데 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직이라는 걸 맡고 있으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당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돌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당의 입장과 개인 생각이 너무 다르다. 예.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대변인 못할 것 같아. 예, 그냥 예. 사직서를 내고 말아. 이런 생각도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안 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자 과연 대변인 분들은 얼마나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하시나 이 부분을 좀 민감한 현안들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효정 당선인께 어제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 무기명 투표라는 그 원천적 한계를 통한 네. 일종의 어림짐작과 갈라치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0표가 나와야만 이제 이 특검법이 힘을 발휘하게 되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여당에서
좀 저는 가결 쪽에 좀 의사를 싣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공공의원이 밝히셨던 네 분에도 훨씬 더 많은 분의 표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여당은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의미는 당론에 위배되었을 때는 일종의 약간의 불이익도 있다라는 사실은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당론을 벗어나서 개인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좀 지켜봤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양심적인 개인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네. 선택을 계속해서 좀 요구하고 외부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고 예. 부결이 되었는데 그 표 차이에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당 쪽은 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면모보다는 그 일종의 대통령의 그 지엄한 명령에 따르는 단일 네. 대우는 확인이 된 듯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짐작이 큰 위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막상 야당 쪽에 좀 약간의 치명타를 입히고 싶었던 기사들로 보이지만 네. 전혀 그렇진 않았다. 당당선님께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설득 노력을 해서 네. 뭐 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는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는데 이게 뭐 설득이 안 먹힌 겁니까? 이거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21대 이 의원들을 좀 설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당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여전히 많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소신 투표를 하기는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낙선을 했고 더 이상 내일부터는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단일 대우를 이탈했을 때 불이익이 혹여나 있다면 하지만 단일 대우를 지켰을 때 이를테면 어떤 정치적 내지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약간의 염두가 있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치 견제를 하겠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개인 예. 한 표보다는 조금 더 이 표의 희석을 통해서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더 그렇군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단일 싶습니다. 대우를 깨기는 벅찼다. 네. 지금 각규택 당선인에게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탈표라고 굳이 분석을 네. 하자면 무효 4표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5명이었는데 찬성표도 아니고 그러면 무기명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럼 4명이 무효표? 그러면 한 사람은 뭐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 표결 결과를 보고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표결에 참가했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사실 그거는 확인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단일 대우를 유지했느냐 또는 뭐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 특검법이 이번에 제 요구에 따라서 바로 또 재의결에 들어간 상태인데 예. 원래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좀 관행적으로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왔던 법률이거든요. 그만큼 특검법에서 다루는 그 사건 자체가 다 중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그런 통상적인 국가기관을 넘어서 특검을 도입할 정도의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국회의원들께서 다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제2요구까지 해가지고 재의결을 하는 마당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다음 이제 또 22대가 열리면은 바로 이 문제를 다시 또
발의를 한다 이제 민주당에서 밝히셨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여야 간에 조금 더 신중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글쎄요. 이게 뭐 제2요구, 재의결 다시 국회가 바뀌면서 다시 발의 이게 너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특검 자체에 대한 어떤 좀 희화라고 할까요? 예, 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네. 예, 예. 자, 어쨌거나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습니다만 바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두 분입니다. 강우정 당선인 또 원내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 테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바로 또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하고 지금 숫자를 보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관저로 확인되는 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3차례 갔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진 보도가 상황이죠. 됐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자면 이 거부권 혹은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특히 어쩌면 대통령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내 문제에 대한 어떤 비호로서 거부권이 만약에 행사된다면 이건 좀 국민들에게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이건 헌법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나의 특권을 쓴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런 불합리한 의심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총선에서부터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는 네.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 역시도 특히 이 최상병 죽음에 관한 의혹은 오히려 보수의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가 특히 국가를 위해서 군의 모든 내 어떤 생명의 안위를 맡긴 그 상태였는데 국가가 한 개인을 넘어선 군인의 죽음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계속 덮으려고 한다라는 국민적인 좀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을 추진하는 거고 더더욱이나 수사 과정의 의혹을 품은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사 과정, 죽음 예. 자체가 아니라 이 죽음을 다루는 수사 과정의 의혹을 품었고 그래서 특검을 요구함으로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더디기도 하고 8개월 만에 수사도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계속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적 여론을 얻고 입었는데 이런 부분을 거부한다. 그런데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예. 오히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조금 더 불편한 쪽으로 흘러가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이라면 네. 다시 추진해야죠. 방금 전에 강유정 당선인이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과 관련 추세를 말씀을 대체로 하신 내용입니다만 그 관련된 여론조사는 조사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박기택 당선인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뭐 어제 오늘 정도에 보도가 됐죠. 이 이종섭 당시 장관과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 특히 혹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지금 또 야권에서 또 꼬집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했었던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느냐 이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예. 수사의 기본은 사실은 보안 유지입니다. 수사되는 내용은. 그런데 통신 자료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간에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몇 초간 통화했다 하는 내역은 나오고
그 통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질 않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통신 자료라고 하는 거는 극히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기관만이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일부 언론에 그 수사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의 상세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벌써 이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런 수사의 내용을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그런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수사 자체의 객관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수사 그 내용이 절대로 유출되어서도 안 되고 유출될 수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자료를 특정 언론에 제공하지 않으면 그런 상세한 일시와 통화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그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통신 자료에 나오지만 네. 과연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국방장관과 수시로 통화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그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어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수사하는 행태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특검을 해가지고 얻으려는 목적도 이러한 정치적 공세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약 20여 년간 13차례 특검을 했는데 특검마다 여야 간에 합의로 했던 이유는 그만큼 특검이라는 제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지금은 뭐 공수처도 포함되겠죠. 그런 모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정도의 어떤 확실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여야 간의 합의로 특검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특검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거듭 특검 발의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정쟁화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죠. 네. 특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강유정 당선인이 인용한 여론조사는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고요. 응답자 63.7%가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 당선인께서 또 추가로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다 마친 이후에 부족함이 있으면 특검을 해도 그때 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통령실의 발언이었습니다. 의견이라면 네. 지금 또 그 곽 대변인의 말씀은 조금 약간 그 말과는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제가 알고 있는 뭐 피의 사실 공표처럼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유출된다면 오히려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의혹이 생겼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의혹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뚜렷한 근거라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은 이 경로설의 흐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경로설이 나왔었고 이 경로 자체를 처음엔 좀 부정하는 흐름이었다가 지금 성일동 사무총장께서는 경로할 수 있지 않느냐. 경로가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까지 이제 경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녹취록에서도 이 경로로 인해서 일종의 수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이런 정황들은 어려운 법률적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가 이첩이 되었다가 다시 되돌리는 희한한 이런 과정들 속에 뭔가
힘의 벡터의 원형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서의 경로가 혹시 이런 이첩 과정의 어떤 번복이라던가 이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조차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 표 한 표를 하기가 되게 힘든 표틀막 상황이라면 이건 좀 특검이라는 지금의 권력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다른 방식의 좀 더 객관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서 이 의혹은 권력과 떨어뜨려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게 국민적 합의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계속해서 어쩌면 죄 없는 자 혹은 범인이 아닌 자는 특검을 당당히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 당신의 말이 있기도 하니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고 곧 있으면 1년 되지 않습니까? 네. 1년 가까이까지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 좀 당당하게 특검에 맡겨서 이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인가요? 성사무총장의 발언은 국군 통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경로하면 안 되냐.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 격분을 했는지 여부, 또 경로나 격분이 최상병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특검을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그 특검을 대표하는 명칭들이 다 붙죠. 네. 예, 국정농단 특검, 대북 송금 특검, 뭐 드루킹 특검 붙는데 지금 특검은 순직 해병 특검이죠, 사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경로 특검으로 바뀌었어요. 네. 과연 경로를 했냐 안 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로한 대상은 무엇이냐. 그걸 경로했다는 걸 입증할 무슨 증거는 있느냐. 이런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외압이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하자고 하시는데 경로했다고 하는 사실관계 자체도 불분명하고 경로한 것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경로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경로했으면은 이거는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논의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네. 과연 누구 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경로설이 시작된 건지부터 봐야 될 것이고 과연 그 경로했다는 것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예. 강기태 당선인께 짧게만 여쭤보면 예. 또 법조인이시고 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예, 그 예. 결과를 보고서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수사에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법을 주도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이제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예. 이걸 뭐 돌파할 수 있는 또 22대 국회에서는 또 바로 또 이 최상병 특검이 재추진될 텐데 이런 걸 좀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그렇다면 있을지요? 저는 일단 수사기관들이 좀 신속하고 좀 빨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이 경찰, 검찰, 공수처라고 하는 사실 좀 수사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갖춘 수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상태라면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에서는 빨리 그 순직 해병의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면 누구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또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 진작에 빨리 수사를 했어야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쪽 기관 다 조금 수사가 지연된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은 양쪽에서 다 활발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여야가 합의하에 특검을 진행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끝자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부권이 또 사실상 행사가 됐습니다. 강 당선인께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조금 전입니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 5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제거하면서 사실 이제 거부권 행사죠.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그냥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가 보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상 굉장히 엄중한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 거부권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기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워낙 재임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50건이 예. 넘는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습니다만 연도별로 따진다면 2년 동안 재임 기간 2년 동안 10번을 행사했고요. 윤석열 지금은 대통령 2년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14번이 된 셈인데 14건이 된 셈인데 이건 어떤 점에서는 입법기관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좀 독재적인 부분이라고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입법기관을 통과한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년 조금 넘는 남짓한 기간 동안 14건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분명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부분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해서 좀 자기 모순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지라고까지 약간의 포기한 듯한 국민들의 반응들도 있었어요. 오늘 같은 그래요? 경우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21대가 끝나는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번 연금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협의 과정들이 분명히 충분히 연출될 수 있었던 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법안 의결까지도 가지 못했죠. 결국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좀 이따 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거부권이라는 걸 이렇게 엄중하게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쉽게 활용하고 저는 거부권을 쓰기 위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거부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왜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권한인지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똑같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매우 엄중한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지 이게 왜 거부를 해야 되는지 하지만 네. 오늘 설득 저는 당한 적이 없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도 이 법안이 왜 거부되어야 되는지 재요구를 네.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게 저는 더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박 당선인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길래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두 법의 내용도 문제지만 저는 일단 그 법이 상정된 절차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야 간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고 상임위에서의 검토도 없었고 또 법적인 어떤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산무 법안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에 마치 어떤 날치기를 하듯이 이렇게 갑자기 본회의에 상정을 한 상태인데 네. 이런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막대한 재정은 투입되는 그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예. 4년간의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법사위가 거의 열리지 못한 것도 한편으로는 또 상임위에서 논의도 충분히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거대 야당
폭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견제 장치는 헌법상에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주 행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네. 원래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런 다수 야당일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또 거부권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건 사용된 다 전례가 있고요. 다만 국회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 네.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국회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서 네. 설명도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사실 얼마 전만 해도 8번째 희생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민생을 위해서 좀 약간 빠르게 신속하게 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범한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도 전세 사기로 해서 괴로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고 네. 있는데 왜 거부를 하셨는지 전 지금도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여야의 합의라던가 이런 부분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네, 그 절차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고 내용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네.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예, 일단 그런 아까운 돈을 다 이렇게 피해를 보신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무슨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고 다단계 사기도 있고 그런 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사실 전세 사기 피해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금액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법으로 보상을 하는 조치는 없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다 피해 보상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형평에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국가가 그 피해를 다 책임지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죠. 다른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대안을 네.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22대 국회에서 양쪽에서 다 네. 대안을 가지고 좀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 시작하면서 수석 대변인은 어떤 자리고 원내 대변인은 어떤 자리를 할 때는 좀 훈훈하고 달달했는데 현안이 나오니까 역시 당을 대변하는 두 분 정말 네,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네. 피해자가 명확하다라는 점이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또 우리가 2부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있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부분 또 확인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토론 진행되는 동안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6818님, 부산 동구 주민입니다. 곽규택 당선인 3수 만에 당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뚝심 있게 초심을 지키는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박민호님, 강유정의 영화관 들으면서 팬이 된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친근하고 밝은 모습, 날카로운 비평가의 자세로 민의를 전달하는 의원 활동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스톰라이더님,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당론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율투표에 맡겼어야 합니다. 7382님,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법 부결은 당연하고 다음 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결돼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6248님, 공수처가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넓혀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특검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479님, 민주당은 왜 공수처를 만들었나요?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면 국고 낭비까지 하면서 왜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0013님, 대통령은 격려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려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로 시점에 수사 외압에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국민적 의문 아닌가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치열합니다. 두 분의 토론이요. 22대 국회 당선인 특집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대변인에 발탁된 두 분을 만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께 이렇게 또 덕담을 보내주는 우리 KBS 열린 토론 청취자분들이 계시네요. 6818님은 부산 동구 주민. 동구면은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지역구 맞습니다. 지역구입니까? 예, 서구 동구입니다. 부산. 서구 동구니까요. 예. 동구. 네, 북한이 있고. 맞습니다. 예. 엑스포가 열렸다면 바로 그 지역이죠. 예,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쉽죠. 네. 예. 자, 곽규택 당선인 3수 만에 당선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박민호님은 강효정 당선인의 팬이신가 봐요. 강효정의 영화관 들으면서 팬이 된 한 사람입니다. 과거와 같이 친근하고 밝은 모습, 날카로운 비평가의 자세로 민의를 전달하는 의원 활동 부탁드립니다. 두 분에 대한 참 또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론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연관개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보는 건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강효정 당선인이 당 내부의 반응들을 파악하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아니지 않느냐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결국 어떻게든 타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상 김진표 국회의장도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네. 왜냐하면 모수는 합의를 하자. 연금 개혁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고 이 숫자에 대해서 합의를 맞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대표의 그 말 워딩이 좀 기억이 납니다. 1% 차이 아니냐. 네. 그거 맞출 수 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다. 시급성이 문제다라고 했는 제가 그 회의 중에 들었던 워딩이 기억이 나요. 예, 말씀드린 중에 죄송한데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45%,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43%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시급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연금 재정에 적자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시죠. 그렇죠. 네. 이제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이룬 만큼은 한 걸음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 얼마를 이제 대체돼서 돌려받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인데 44%라는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전격 수용한 거죠. 이견을 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걸 이제 두고 이제 모수개혁까지는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모수개혁까지만 가더라도 향후 우리가 예상하게 될 연금의 소진을 훨씬 더 좀 늦출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면서 그 이후에 구조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어떤 여야 간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도.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얘기가 없어도 모수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야가 계속 좀 그 논쟁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갑작스럽게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조개혁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복잡한데
연금 개혁이 1년이 늦춰질 때마다 국민 부담액이 50조 넘게 늘어난다라고 KDI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수 개혁까지라도 가자라고 통 큰 양보를 이재명 대표가 한 거였고 지금 김진표 의장도 이번 대회에서 끝내서 이 정말 국민 부담액 1년마다 50조 넘게 늘어난 것만이라 좀 이게 단말 말아도 빨리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구조개혁이라는 저로서는 네. 처음 듣는 이런 새로운 또 제안에 좀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될 듯 했는데 왜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묻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도 연금 개혁이 빨리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또 윤석열 대통령의 5대 개혁 4대 개혁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5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안 된 이유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격 수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예. 향후에 이제 그 22대 국회에서 또 연금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은 제공해 주셨고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연금 개혁하는 이제 과제를 던져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개혁 문제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모수 개혁이 있고 구조 개혁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한쪽만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연금 개혁의 틀을 갖출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라서 이게 하필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자칫 모수 개혁만으로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는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그 이재명 대표님의 전격 수용 의사에 뒤이어서 구조 개혁까지 연금 개혁을 완성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빠른 논의가 좀 진행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야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왜 좀 더 빨리 정부 여당안을 제시하지 않아주느냐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언제쯤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판단이냐 9월 말에 되는 거냐 11월 말에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한정지어 가지고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연금개혁이 지난 17년 동안에 전혀 진전을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은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3%, 45%의 문제 가지고 막판까지 타협을 결국 못 보고 연금특위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 시점상으로도 과연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래서 또 물론 연금 개혁만 당시 문제된 것이 아니고 특검법 문제하고도 얽혀 있었고 그런 좀 부분이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하여튼 제일 가장 신속하게 또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가 아쉬웠던 네. 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작년 10월 윤 대통령 말씀이세요. 그리고 윤 대통령 말씀이 조금씩 모순되는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을 조차도 왜 네. 맹탕 보고서라 불렸냐면 이 숫자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채워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게 결코 쉽지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너무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한 것과 연동해서 생각한 게 여당 쪽이 아닌지 되려. 무슨 의미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회의 처리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당이 아닌 야당 주도로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우리의 미래라던가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인 합의라는 차원에서도 모수개혁까지는 이룩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넘어가도 충분했던 사안이 아닐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네. 말씀만 보더라도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 당선인께서는 강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특검법하고 그런 연결을 지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70년, 100년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뭐 야당의 그런 대표께서 이걸 하자 해가지고 국회 3일 남겨놓고 그거에 대해서 연금 개혁 부분은 전체를 갖다가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좀 무리였다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정성 있게 연금 개혁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연금 개혁 특위 구성해가지고 그런 구조 개혁 부분과 네. 또 그 모수 개혁 부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수 개혁까지 18개월이 걸렸고요. 제가 구조 개혁할 때 조금만 나열만 해보겠습니다. 예.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이슈도 있고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을 통합할 것이냐 문제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세대 형평성 차원에서 신구연금으로 이원해야 된다라는 KDI의 주장도 무슨 말이에요? 구조 개혁을 하기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모수개혁까지도 오는 게 힘들었는데 모수개혁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게 얼마 18개월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더라면 구조개혁의 이 복잡하고 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만큼 연금 개혁의 큰 양대 축에서 한쪽 축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라고 보면 이제 또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구조 개혁의 이슈들도 결코 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간단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면 모수 개혁 부분이라도 여야 간의 어느 잠정적인 수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로 된다 안 된다보다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잘 또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볼까요? 강 당선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띄웠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또 총선 압승 이후에는 또 이걸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이걸 당론 1호 법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견을 모을 건데요. 네. 그러니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을 단순히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동력 역할을 해서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왜 차등 지원이 되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 세금도 많이 내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지원에서 배제될 필요는 없다. 다만 조금 더 많이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걸 정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오히려 공을 넘긴 거죠. 25만 원과 35만 원 차등 지원을 하되 이 기준이라던가 내지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씀으로 인해서 경제가 진작이 된다는 거, 어떤 내수가 진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역 화폐로 주는 이유도 사실 주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지역 화폐를 줘야만 말 그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계획한 거고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 차등 지원 가능하다라고 전 아까 그 모수개혁에서 1%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탄수님, 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얘기를 했을 때는 표풀리즘이다, 어림없다, 13조 원 국가 재정 거들난다. 지금은 이제 차등 지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뭐 검토가
될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선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뭐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사실 대다수 국민 70~80%에게는 지급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은 이미 밝힌 바와 같고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사실 총선 승리에 크게 과연 기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거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런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민생지원금 25만 원 일괄 지급 이 부분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고 물론 차등 지급한 것도 받아들이겠다 하셨지만 네. 역시 국민의 그 대다수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반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차등 지원으로 네. 좀 변화를 줬는데 지금 각 당선인 말씀 들어보면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국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계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는 돈은 거의 비슷하거나 되려 체감상으로 너무 낮아진 상황에서 굉장히 단비 같은 국민이 체감하는 이 여러 위기들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19 때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지원책을 썼는데 우리는 약간의 빌려주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갚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다중채무자가 172만 명을 넘는 이 상황에서 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가 더 낫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숨통을 트이게끔 하는 그래서 약간의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이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조금 활기를 주자라는 예.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강 당선인 말씀이 그냥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코로나 때 빚졌던 것을 이제 갚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한 번 지급되는 25만 원 또는 35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 금액에는 맞습니다. 못 미치는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 빌린 돈에 대한 약간의 유예라던가 내지는 지금 우리가 은행권에서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또 구제책도 사실 좀 정책적으로 고안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25만 원은 응급한 수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됩니다. 박 당선인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이제 개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일종의 의식을 거쳐야 22대 국회가 개원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임기 시작은 맞습니다만은 일단 네. 원 구성이 여야 간에 또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식적으로 국회가 개원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예. 여쭤봅니다. 예. 자, 국회의장 다수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자, 국회 부의장이 또 선출될 테고 상임위원장 배분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이른바 22대 국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골치 덩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그 지금 이제 물론 여야 대표 간에 협상을 하시겠지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의 국회의 전통에 따라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하신다면 법사위 의장은 소수당에서 맡는 게 맞고 또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쪽에서 맡아왔으니까 법사위원장과 여당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그 두 자리만큼은 또 양보 못한다. 네. 안 받아들일 거면은 전부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독식하겠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참 여야 간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하시고 또
소수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해야 예. 국회 내의 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곽당선인의 이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겠다. 자, 민주당 지금 아까 기자분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구성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네.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원을 이제 내일이 시작이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원구성 법정 시한 7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한 이후에 48조 1항부터 3항까지 선임당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이제 의장 선거에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 5일 날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면 그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야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네.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인 6월 7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라는 게 지금 국회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민주당 몫으로 보는지 또 네. 아까 이제 곽당선님 말씀하셨던 듯이 뭐 여차직하면은 그냥 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알기로 오늘도 월요일마다 이제 배준영 수석과 그리고 박성준 수석이 만나서 계속 협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약간의 그 지연 그러니까 잘 그 원하고 있는 어떤 상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법사위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공표한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11대 7 같은 인원에 따른 분배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네. 숫자를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일 것 같은데 30초 정도 시간 들으시면 어떤 입장이신지요? 있는 쪽에서 양보를 좀 해야죠. 예. 과거에 우리가 국회 관행이나 전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그 관행이 있었던 것은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어야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두 분께 사실은 의정활동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하실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당선인 특집으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두 분을 모셨고요. 두 분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건승하고 화이팅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정찬이었습니다.